자,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게 이걸 전부 뺏기고 있다라는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는 보도가 되거든요. 그쪽의 입장을 얘기할 때. 그래서 정말 왜 지금 배고프니까, 지금 뭐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경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다 팔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빈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 우선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북한이 실제로 내다 팔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인프라가 워낙 열악하고 운송로가 없다 보니까 중국이 실제로 채굴을 해가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 뭐냐면 북한이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광물은 이미 상당 부분 중국으로 넘어간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미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광산 채굴권 등 여러 이권이 많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북한이 경제 개방이 되고 운송로가 완전히 정비가 되고 점점 더 많은 어떤 생산량을 만들 수 있을 때에는 중국이 선점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끼어들 틈이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채굴은 많이 못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한 채굴권 자체를 그렇죠.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네. 채굴권을 진짜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수십 건 정도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작은 건까지 합하면은 뭐 100여 건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광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최대 구리 광산인 그 양강도 해상광산,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노철 광산인 한북의 무산철광,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이제 양국 간에 체결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경제 협력을 통해서 혹은 뭐 정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자원을 가지고 통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중국이 상당히 많이 선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 경쟁에 뛰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북한의 광산이 많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한 24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가치로 따지면 한 4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중국이 많이 선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향후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은 여전히 이것을 만회할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당장 생산은 많이 못해도 역시 중국처럼 네. 채굴권 같은 거를 다 계약화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집요하냐면요.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북한과 거래량이 가장 많은 기업 중에 지린성의 티엔치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티엔치공사가 2005년, 2006년부터 지방 정부를 업고 북한에서 그 무산철광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서 2006년 세 번의 협상을 거쳐가지고 진짜로 이 티엔치공사가 다른 두 개 회사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채굴권 70년, 50년짜리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 쾌거가 1년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06년에 원래 북한이 보내주기로 했던 광물을 북한이 그냥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핑계 되게 재밌었어요. 타이어가 고장났다, 차 부품들이 자꾸 없어진다, 길이 끊겼다, 그래서 너네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못 보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채굴권을 어렵게 얻었는데 막상 북한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매우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당장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에서 엄청나게 북한을 때리고 더 이상 이 협상과 거래를 이어가지 않았을 텐데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재협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티엔치공사가 가가지고 우리가 투자 규모를 줄일게. 대신에 이 채굴권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천천히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08년에 돼서는 평양국제투자합병회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티엔치공사가 무산 철광을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아예 현지 법인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 채굴권을 언젠간 가져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은 이 광산, 이런 광물, 이런 희소 아이템들을 가지고서는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제 얘기를 들어서 느끼시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약간 한 수 위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네. 돈 있는 쪽이 그렇죠. 이기는 거죠. 급한 맞습니다. 쪽이 지는 네.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어쨌든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정말 배고플 때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가락지 다 네. 빼서 전당포 맺기고 예전에 그랬듯이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제재를 오랫동안 당하면서 사실상 북한이 중국의 자원 공급처로 전락했다 이런 우려는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 보통 채굴권을 가져가게 되면 보통 뭐 20년, 30년 이렇게 연도가 그렇죠. 정해지는 거죠. 보통 연도가 정해지죠. 아까 무산철강 같은 경우 50년이었고요. 여기에는 보통 이제 인프라 투자 건도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런 광물 외에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출, 그 품목들 네.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북한이 그 외에는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요. 그 지금 수산물 그리고 의류, 섬유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사실 특별히 없어요. 사실 이런 무역을 빼고 얘기를 하자면 노동력이 사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큽니다. 그러면 뭐 결국은 자원을 전부 그냥 내다 파는 그게 이제 전부겠네요. 네, 지금 자원 내다 파는 게 그래서 가장 많이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이었던 거죠. 실제로 대외 무역에서 그 북한 광물 수출이 북한 전체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회사들도 역시 당과 뭐 이렇게 군부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네, 하나의 맞습니다. 회사들이고 결국 그 간부들이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중국 회사들과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와 관련된 어떤 그 협약이라든가 계약 같은 것들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에도 그게 상당한 걸림돌이 되겠다라는 우려는 네. 현실이 되겠네요. 그런 현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붙었단 말이죠. 네. 근데 속으로는 또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북한에도 우리도 뭐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꾸만 가까워지고 있다. 더 밀착해지고 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밀착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고요. 말 그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낙후한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제는 북한을 경제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너무 많이 풍선이 아주 크게 부풀어 터지잖아요. 너무 부풀어 올라서 체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중국이 옆에서 계속 바람을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북한하고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하나의 그 신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하반기에 그 북중 접경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뭐 랴오닝성 같은 경우에는 단둥 다리는 뭐 계속 거기 상주하다시피 했었고요. 그리고 지린성, 옌지시, 뭐 그 훈춘, 투먼 이런 곳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아주 일관되게 관찰되는 세 가지 요소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다리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국경지대에. 두 번째로는 안 보이던 한족들이 대북 사업 전면에 나서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지방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묵혀놨던 대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지방 정부, 한족, 그리고 다리. 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이 아주 오랫동안 안보적 관계만 유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다리 몇 개로도 충분히 다 물동량을 소화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2010년 이후에 4개 다리가 새로 신축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주목한 다리는 단둥에 있는 다리입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단둥이라는 도시의 중요성을 아실 텐데 북중 공식 무역의 70%가 이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중 교역의 거점 도시는 그냥 무조건 단둥이거든요. 근데 단둥에 원래 조중 우이교라고 이 북중 물동량을 소화하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쯤에 북중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다리 이름이 신압록강 철교입니다. 이 다리가 왜 유명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 다리가 일종의 그 북한이 향후 개방하는 거의 어떤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 정도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2014년에 완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개통을 안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뭐 이렇게 다 완성해 놓으면 바로 쓰잖아요. 특히나 다리 같은 경우는 쓰임새가 너무 명확한데 심지어 그 양쪽 다리가 있는 곳에 도시까지 다 건설해 놨거든요. 근데도 다리를 개통을 안 한 겁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처음으로 개통을 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정도쯤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정도쯤에는 신압록강 철교가 개통을 하게 되고 양국 간에 이 다리를 이용한 물동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뭐 다른 다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4개라고 했으니까요. 투먼대교가 제가 가봤는데 계속 건설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투먼대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재 이후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 상태였습니다. 2016년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국제사회가 이렇게 때리는데 무슨 다리 건설이냐 해서 중지를 했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또 활발하게 건설을 재개했고, 그리고 지안에 있는 만포대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임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양국이 뭔가를 지금 시도하려고, 북중 간의 협력을 시도하려고 계속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재 완화가 되든 뭐가 되면 이거는 그냥 폭발적으로 양국 거래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족에 대한 거는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북중 무역에서 주연이 누구였냐면 바로 북한 화교, 그러니까 북한에 살고 있었던 중국 국적자, 그리고 조선족. 왜냐하면은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 하니까요. 이 두 그룹, 이 소수 집단에서 북중 무역을 아주 도맡아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대규모 거래는 없었다는 거예요. 소규모로, 자본이 제한적이고 인력도 불충분하지만 그냥 이 상태로 우리가 조그맣게 계속 서로 교류를 이어가자,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는 한족들, 그러니까 한족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엘리트층이라는 얘기를 굳이 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대북 사업에 뛰어든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대북 사업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국가적 사업으로 확 단계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지방정부를 등에 업은 사업가, 혹은 아예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의 엘리트 임원, 이런 사람들이 북중 거래에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중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표도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북중 합영 합작회사, 그러니까 아주 정식 노트를 이용해가지고 양측에서 투자해서 만든 회사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북한 화교나 조선족들이 주로 북중 무역을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는 북중 합영 합작회사가 15곳밖에 없었고 2007년에는 91곳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200곳이 넘습니다. 제가 거기에 아주 정통한 한인 사업가한테 물어보니까요. 유령 회사까지 합치면 자기네들은 450곳까지 본다고 합니다. 450곳이라는 이 한족들 위주로 많이 경영하고 있는 북중 합영 합작 회사는 뭘 의미하냐면 아마 450개 정도 이권을 아마 이렇게 이미 점령을 했을 겁니다. 아이템별로 회사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한 회사가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지방 정부가 나선다는 거죠. 지방 정부가 대북 제재의 눈치를 많이 안 본다는 게 저는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중앙정부에서는 너네 이렇게 너무 심하게 대북제재 어기지 말라라고 이미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2016년, 2020년 요 구간에 경제협력 어떤 방안, 이 지방 도시들의 경제협력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북한 경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너무 자명하고요. 차항출해라고 해서 나진항을 이용해가지고 바다로 나간다라는 그 전략, 이런 게 다 동북진흥 전략, 아까 말씀드린 동북진흥 전략의 하위 전략들인데 이런 것들이 아주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소들을 잘 살펴보시면 앞으로도 북한과 중국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북한의 개방도 빨리 다가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자꾸 교육이 커질수록 네. 자꾸 드는 느낌은 결국 네. 광물을 자원을 판매하는 거니까 네. 가지고 있는 진짜 아까운 자산들을 헐값에 다 매각하고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먼저 확 와닿거든요. 지금은 어차피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그걸 살 사람도 중국밖에 없는 거고 도와줄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헐값에 계속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꽃감 빼먹듯이 네. 결국 그게 우리의 손해로 네. 그렇죠? 한민족의 어떤 손해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북중 경협이 이런 식으로 체계화되고 정부 간 거래가 더 이렇게 전면에 나서게 되면은 리스크가 줄고 당연히 점점 더 확대가 되겠죠. 이러면 나중에 이제 한국이 다시 북한과 경협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북중 경협이란 탄탄한 사슬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냐면 한국은 지금 2010년 이후에 거의 북한과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북한을 어떻게 달랠 줄도 모르고요. 북한과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또 특히나 기업인들이 북한과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노하우 축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경제 개방을 전면적으로 어느 날 했다, 기습적으로 했다, 이러면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험지를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맞닥뜨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 들은 중국 업체에서 그 북한의 광물 어디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 뭐 무산철강 말씀이세요? 무산철강. 네. 그러니까 네. 북한이 어거지를 부린 거잖아요. 네.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항들을 이루지 않는 거니까 네. 계약 위반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걸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거를 보면은 그냥 거기에 어떤 상거래 문화랄까 그런 의식이 그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주 낙후돼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상식이 돼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일부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근데 이런 거래에서 북한이 그런 식으로 아주 고고하게 나온 이유는 따로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그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 광산은 그냥 광산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노천 철광입니다. 이렇게 귀한 거를 중국 니네가 가지려고 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좋은 물건을 가진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튕기기도 하고 협상을 업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막 아주 드문 사례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TNC공사의 국내 영업팀장, 국내 영업 담당 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니까 중국이죠. 중국 안에서 영업을 담당하시는 임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북한과 사업을 할 때에 돈 떼먹힌 일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만 톤 정도의 철광석을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해 오는데 먼저 선불로 돈을 줬어요. 그런데 물건을 안 줍니다. 나중에 물건을 겨우겨우 마련을 해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돼서 돈을 또다시 요구하는 이런 사례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중국 사람들은 북한과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때에 우공이산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 다시 말해서 뭐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면 언젠가는 엄청나게 큰 이권이 나에게 올 테니 참고 견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그 개성공단을 통한 그 경제 협력을 할 때 북한이 막 좀 계약 위반을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는 그 뭐라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도 공격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거는 남쪽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의도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네들의 어떤 현재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거네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정치적 관계라 그렇습니다. 안보적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과 북한이고요. 경제적 관계로 넘어간 것이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가장 무서운 일인데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경협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1980년대부터 벌써 굉장히 남북 경협을 확대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여기에서 그 어떤 선제 공격도 하지 못한 채 중국에게 다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처럼 우리가 당장 큰 이득이 없거나 혹은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그런 이권을 나중에 가져올 수 있는 명분 혹은 그런 계약 유지 관계를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아마 이제 근데 그것을 당장 어떤 정부 차원에서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과 한국의 관계는 굉장히 정치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냥 모든 게 다 정치적 메시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죠. 워낙 반대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쩌면 지금은 이제 정부의 난제고 또 우리 기업인들이 향후 차츰차츰 민간 교류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을 구워 삶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뭐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로는 한국 기업의 그 북한 거래는 경제 그 협력 관계는 거의 스톱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스톱됐다고 보는 게 가장 맞고요. 개성공단은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